자, 세 번째 이슈로는요, 크립토 규제 법안이 있습니다. 크립토 규제 법안이 가장 중요한 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이 비트코인 씬에서 가장 중요했던 법안은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방향성은 따라가는데 증폭은 훨씬 크거든요. 증폭은 훨씬 큰데 이런 거를 이제 베타 위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그 베타라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베타가 1이라면은 시장과 결국에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베타가 만약에 2면은 시장이 1% 오를 때 베타 자산은 2가 오르고 1% 빠질 때 베타 자산은 2% 빠진다 라고 의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S&P 500 지수가 1% 빠지면 비트코인이 뭐 몇 배 더 빠지고 1% 오르면은 몇 배 더 오르고, 이런 걸 이제 베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같은 기간 동안요 비트코인이 43% 빠질 때, 고점 대비 43% 빠질 때 이 S&P 같은 경우에는 2.3%가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꿈새싹님께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유동성 풀에서 자금을 끌어오기 때문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그러면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주식과 크립토 시장 둘 다 보면서 어떤 것을 투자를 할까를 망설이게 되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 유동성이 줄고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에다가 돈을 넣게 되고, 굳이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주식과 크립토 양쪽에서 자금이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2022년도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 나스닥은 33% 하락을 했고 코인은 6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이 멈추니까 나스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고, 비트코인도 같은 시기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반등 폭이 주식보다 더 훨씬 크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리스크 민감성입니다. 시장에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상태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보면은 유동성의 이야기랑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26년 3월에 완벽한 사례가 있는데,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금리 인하 기대가 점점 후퇴하기 시작하니까 S&P 500 지수가 2022년 이후로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4월 8일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휴전을 발표하니까 주식 반등이 일어나고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온오프가 될 때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모두 함께 움직이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2013년도 12년도 이럴 때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사이퍼펑크라는 비트코인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그런 자산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던가 헤지펀드, 기업 재무팀 같은 곳들에서 함께 운용하는 자산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관의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관 구조가 변화했다는 거는 ETF와 가장 관련이 있는데, 전에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크립토 거래소에서 가격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블랙락의 아이비트, 피델리티, FBTC 같은 ETF를 통한 기관 자금 흐름이 가격을 주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상관관계를 높이느냐면은요.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엔. 그러면은 같은 증권 계좌에서
애플 주식을 사듯,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것처럼 그냥 아이비트라는 그 블랙락의 상품을 그냥 그 주식 계좌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주식과 비트코인 ETF가 공존하게 되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을 할 때,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 주식을 팔면 비트코인 ETF도 같이 파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어떤 그런 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2025년 말 기준으로 164개 상장 기업이 총 20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스트래티지로 이름을 바꿨는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가 사업 모델인데, 이런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1대1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 사이에 물리적인 연결다리가 만들어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구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들은 2026년에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의 상관계수가 0.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 채권은 금리 정책에 대해서 0.7에서 0.9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금리 정책에 채권보다는 훨씬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디커플링이 왜 생기느냐라는 걸 놓고 보면은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주식시장과 공유하지 않는 독자적인 수급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이랑은 다르게 비트코인만의 독자적인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반감기라는 요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 규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해킹 이슈라던가, 예를 들면은 루나 사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유의 그런 사건들인 거죠. 이 크립토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만의 또 이벤트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은 부분이면서도 디커플링 되는,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한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시장의 향후 6개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비트코인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패턴에 입각했을 때. 근데 그 단순히 패턴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런데 사실 기묘하게 참 재밌는 것이, 그러한 이제 패턴에 따라서 사건 사고가 또 마침 이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기묘한 이야기죠. 왜냐면은 기존 어떤 반감기 패턴이 이 세상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모든 시장 상황이 다 좋은데, 비트코인만 갑자기 그 4년 반감기라는 어떤 그 규칙을 깨고 막 대상승장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마치 세상의 사건들이 그렇게 좀 맞춰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노리거나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상황도 약간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전쟁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 이란 전쟁이 유동성, 인플레이션, 그런 투자 민감성 같은 부분들을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에 단일 이벤트로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의 석유 수출이 전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즉각 차단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해협이 봉쇄가 되면 유가가 폭등하고, 그럼 인플레이션 급등. 자, 유가라는 거는
우리 산업 전반에 필요한 원자재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우리 산업 전체에 퍼져 있는 서비스나 퍼져 있는 뭔가 유가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뭐 종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더 확장이 돼서 더 싸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이 불확실성이 클수록,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는 리스크 테이킹을 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게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자 플레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현명한 투자자들은 불확실에 베팅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슈로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 중 하나라는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는 건 글로벌적인 달러의 유동성량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이 의장의 교체, 그러니까 지금 케빈 워시가 의장으로 교체되니 마니 의장으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년간의 통화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 케빈 워시가 2006년에서부터 2011년 동안 연준 이사를 지냈고 시장 친화적 개혁가로 불리는데요. 규칙 기반 통화 정책과 저금리를 주장해 왔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케빈 워시를 지명한 것은 파월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원한다는 시그널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가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이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 직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취임 시에 인플레이션이 3.3%에서 3.5% 수준이라면은 이 금리 인하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케빈 워시의 취임은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단기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자, 세 번째 이슈로는요, 크립토 규제 법안이 있습니다. 크립토 규제 법안이 가장 중요한 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이 비트코인 씬에서 가장 중요했던 법안은